국내와 해외 이슈 하나씩 더 세밀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 하도록 하죠.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들로 풀어주실 건가요? 네, 앞서 이제 시장의 키포인트를 짚어봐서 이제 골디락스 얘기도 있었고요, 반도체 얘기도 있었는데 연속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 FOMC가 끝났고 그 이후에 금리 전망에 대한 이야기들 그렇죠. 시장에서 계속 들려오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와 TSMC 간의 어떤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각축전 이런 부분들도 시장의 관전 포인트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주제들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앞선 키포인트 시간보다도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이 시간 통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가져왔고요. 연준의 금리 인상 이야기입니다. Confident grows that Fed deliver a soft landing. 소프트 랜딩은 연착륙인데요. 시장이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 더 자라나고 있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경제학자들은 11차례, 그러니까 11차례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서 연준이 미국을 경기 침체로 몰아넣을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킥박스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연준은 금리를 22년 만에 최고 수준인 0.2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연착륙에 성공할 가능성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는 이 데이터가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더해줬다라고 보면서 지난주에 경기 침체 확률을 5% 더 낮춰 잡았습니다. 그리고 임금 인상은 인플레이션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려했던 포인트이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미국 소비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됐다라는 전망입니다. 외신에서는 ECI 데이터는 물가보다도 더 빠르게 냉각되고 있는 임금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하죠. 여기에다가 전 노동부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현재 경제정책의 연구소 정책 책임자인 하이디는 연착륙에 대해서 더 낙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미 극적으로 완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실업률이 크게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연착륙하고 있다라는 낙관적인 시각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면 이는 정책 실패일 것이다. 연준이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바클레이즈 글로벌 리서치 의장은 정확한 연착륙은 아닐지 모르지만 일단은 연착륙이 될 것이다라는 점에 조금 더 무게를 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2%까지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2.6% 또는 2.7%에 가까워진다고 해도 큰 일자리 손실 없이 세상의 종말이 아닐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 소식들은 최근에 몇 주간 위험자산이 좋은 성과를 거둬주면서 이미 경기 침체에 대한 낙관적이었던 미국 시장에 조금 더 활력을 불어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인텔을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처럼 시장에서는 미국 경기 침체 이제 바닥 찍은 거 아니야라는 낙관론이 조금씩 더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배경 뭐라고 봐야 할까요? 그 연준의 통화정책 역사를 보면 상반기까지 시장이 계속해서 우려했던 거는 어쨌든 작년에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으니까 통화 역사를 봤었을 때 금리 인상 뒤에는 어쨌든 경기 침체를 수반하는 게 일반적이었고 이게 금융시장도 물론이고요. 실물 경제 모두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었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춰야 되는 그런 신호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 근거가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는 데서 볼 수가 있겠죠. 또 그와 동시에 미국 경제를 떠받치는 게 소비와 고용 아니겠습니까? 소비와 고용은 견조하게 버텨주느냐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켜봐 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이런 조건들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최신 지표를 보면 6월 CPI 3%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보다 더 낮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또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코어 지표라고 해서 근원 CPI인데 이 부분도 잘 안 떨어졌었는데 처음으로 또 4%대에 진입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인플레 압력이 확연하게 낮아졌다.
라는 게 확인이 됐고 그러고 나서 FOMC를 맞았죠. 또 FOMC가 끝난 이후에는 또 연준이 핵심 지표로 간주하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도 생각보다 많이 낮게 나왔죠. 2년 만에 최소폭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또 그다음에 발표된 게 미국의 성장률이었습니다. 2.4% 성장을 했죠. 예상치를 뛰어넘는 견조한 성장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강력한 금리 인상 뒤에도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여지고요. 기사에서 나왔지만 그래서 이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골드만삭스 경기 침체 확률을 더 낮추면서 20%까지 낮추면서 연착륙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는 게 최근의 시장 분위기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 주목해 볼 거는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연준 직원들이 경기 침체를 예측하고 있지 않다라고 좀 공식화하는 그런 부분들도 엿보였습니다. 최근에 그 증시 흐름도 보면 하반기 어떤 경기에 대한 연착륙 기대감의 랠리를 이어가는 분위기였죠. 다우지수 1987년 이후에 13일 연속 상승세 기록을 했고요. 금융주를 시작으로 또 어닝 시즌도 돌입을 했는데 은행들이 3월 은행 파산 사태 이후에 어떻게 대처했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서 하반기 기업들이 경기 반등에 기대를 걸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매수 심리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고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 심리도 역시 끌어올리는 그런 분위기를 최근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연준 파월의 입에 모든 이들이 주목을 했는데 뭐 황소든 비둘기든 모두 다 만족할 만한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월이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미국 경기 좀 안정적이야 인정하는 발언들도 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 그러면 앞으로는 더 하지 않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보면 워딩만 놓고 본다면 사실 기존 입장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9월 여전히 금리 인상 가능성도 분명히 열어놨고요. 여전히 또 연준이 긴축적이다 이런 메시지도 시장에 던지면서 일종의 어떤 시장이 기대가 너무 앞서갈까봐 안전장치들을 곳곳에 깔아놨다 이런 모습들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뒤에 어떤 연준 파월 의장의 언급의 앞뒤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확연히 누그러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게 아니다. 목표치 도달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최근 인플레 지표 6월 CPI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죠. 듀러블리 다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향되고 있다,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더 미국 경제 성장이 좀 장기 성장을 밑돌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했는데 결국 미국 경제가 금리 인상 충격으로 추세선 밑으로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했는데 이건 결국 더 금리를 올렸을 때의 실물 경제에 부담을 줄 요인이다. 이런 부분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연준이 7월을 기점으로 해서 금리 인상 스케줄을 종료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는데 근거 워딩으로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시카고 상업선물거래소의 그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금리 지금 가격 프라이싱을 보면 9월 FOMC 동결 가능성 77%로 보고 있고요. 인상 가능성 22% 정도 수준으로 보는 거 보면 시장은 확실히 앞으로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파월, 연준은 언제쯤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이제 끝났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 시기가 궁금해지네요. 네, 파월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어떤 특정 시점에 데이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추세를 보겠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연준이 분명히 긴축 효과에 자신감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선언할 것이냐? 이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고요. 이런 얘기도 했었죠. 어떤 특정한 답을 내놓고 통화정책회의에 돌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화정책회의에 돌입했었을 때의 앞뒤 전후에 어떤 경제 지표들, 종합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때그때 결정을 하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금리를 더 올리진 않을 수 있겠지만 금리 인하는 아직 멀었어. 즉 지금의 5%대의 고금리가 상당 기간 이어질 거야라는 점을 시장에 분명히 메시지로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변수를 꼽아보자면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8월 지표가 결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1차적으로는 8월 10일에 미국의 7월 CPI가 발표가 됩니다. 7월 CPI가 생각보다 상승률이 높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유는 기저효과가 끝나는 시점의 시작점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즉, 그 이전의 CPI 결과들을 보면 특히 YOY, 전년 대비 상승률은 그 전해의 상승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비교했었을 때 기저효과,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보이는 기저효과가 반영이 된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런 기저효과가 끝나가는 시작점이 바로 7월 CPI가 된다는 것이죠. 8월은 FOMC가 없습니다. 없지만 8월 10일 CPI가 발표되고 나서 그 이후에 8월 24일에 잭슨홀 미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이 예정이 돼 있죠. 만약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다시 한번 강력한 어떤 매파적인 신호를 시장에 내 보인다면 이거는 아마도 시장에 충격을 주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전망치, 이에 따른 가격 프라이싱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보자면 사실 8월 10일부터 8월 24일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이벤트를 통해서 어떤 환율 시장이 다시 한번 출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때마침 우리 시각으로 8월 24일에도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7월 CPI 그리고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연설에 따라서 우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복잡한 셈법을 제시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좀 간주해 두시고 너무나 지나친 낙관 또 그렇다고 너무나 지나친 비관도 하지 않고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파월도 직접적으로 금리 인상 이제 멈출 것이다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너무 시장이 낙관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섞여 있다라는 외신들의 평가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9월 FOMC 앞서서 두 가지 지표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잭슨홀 미팅도 있는 만큼 함께 확인하시면서 저희가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해외 이슈 다뤄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제 반도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국내 파이낸셜 뉴스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과연 삼성이냐 아니면은 TSMC냐. 킥박스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분기 실적을 놓고 파운드리 업계에 간 삼성전자 그리고 TSMC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GAL 공정을 무기로 하고 있고요. TSMC는 하반기 양산될 3나노미터 제품을 무기로 반등에 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서 AI 응용처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잡았습니다. 2025년에 2나노 GAA 양산을 통해서 기술 리더십으로 이제 AI 칩 시장을 우리가 선도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 메모리 1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4분기 연속해서 TSMC의 반도체 매출 1위 자리를 사실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올해 상반기 영업 적자 행진을 이어간 것과 달리 사실 TSMC는 조 단위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이번 반도체 한파로 재확인이 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앞서 저희가 시장 키포인트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인텔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바닥 아니야? 하반기 더 좋아질 거야라는 낙관론이 점점 더 퍼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와 TSMC 간의 경쟁 구도가 더 격화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업황 자체도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시점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수요가 폭발할 것이라고 하는 AI에 대한 칩 수요가 이제 정말로 가시화되는 시점이 도래했기 때문에 역시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와 TSMC 간 경쟁 치열해질 것이다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경우 또 TSMC도 그렇지만 각각의 관전 포인트는 다르긴 하지만 실적 자체가 좀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예상대로 막대한 적자를 내면서 업황부침의 여파를 드러냈고요. 파운드리 세계 1위 TSMC는 물론 실적 자체가 나쁘진 않았지만
분기순이익이 4년 만에 감소를 하면서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눈높이가 조금 낮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실망감을 드러낸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 모두 하반기 AI의 수요 폭발적 성장세를 발판으로 시장 지배를 확대하겠다, 이런 하반기 전략을 내놨죠. TSMC의 경우 3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보면 상반기보다 확실히 상향된 실적 가이던스를 내놨고요. 이에 대한 근거 역시 수요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어서 경기 회복 사이클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자신감 드러냈고요. 특히 주력으로 삼고 있는 5나노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최신 공정인 3나노도 하반기부터 양산에 돌입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고대역폭 메모리죠. 요즘 HBM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데 이런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출하량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하반기에도 역시 HBM에 대한 수요에 기대를 거는 모습인데, 특히 AI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통합적인 파운드리 수요도 늘고 있기 때문에 TSMC와의 경쟁이 한층 더 가열될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 사실 TSMC가 압도적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 또한 승부수가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걸 제시하고 있나요? 기사에서도 이제 간접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최근 반도체 시장, 특히 파운드리 시장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게 패키징. 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패키징의 기술력과 완성도에 따라서 고객사를 확보하느냐 뺏기느냐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좌지우지할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생산 과정을 보면 크게 보면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거든요. 전공정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집적도를 높이는 미세공정이 전공정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후공정은 그거를 실제 제품에 탑재할 수 있도록 그 패키징을 하는, 결합을 시키는 패키징 기술인데, 예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후공정 패키징 기술은 전공정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낮다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전공정 과정에서 미세공정이 기술적 한계에 도달하니까 이제는 최근 트렌드는 후공정 패키징 기술을 고도화해서 실제 칩의 그 성능을 높이고요, 집적도를 높이는 이런 효과들을 최근 반도체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 패키징 기술에 일찌감치 뛰어든 곳이 바로 TSM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반도체 업체들과 패키징 기술력을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업체들이 냉정하게 10년 정도 뒤처져 있다, 이런 냉정한 평가들이 나올 정도이거든요. 물론 그 패키징 기술이 지금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의 저력을 만드는 핵심적인 경쟁력으로도 꼽히고 있기도 하고요. 삼성전자도 이번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이 패키징 기술과 관련해서 시장 확장을 언급을 하면서 TSMC와의 경쟁을 예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HBM이 하나의 칩으로 패키징 되면서 이 패키징과 캐파시티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고객사들이 하나의 업체에 맡기고 싶어 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최근에 이와 관련된 얼라이언스를 출범했다, 동맹체제를 출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즉 패키징 기술 자체는 TSMC가 앞서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패키징 기술과 함께 삼성전자가 세계 1위 경쟁력을 갖고 있는 메모리 부분, 또 HBM 부분, 이런 기술들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것, 즉 고객사로 하여금 이런 일련의 전 과정을 삼성전자가 하나로 통합해서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점, 이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집적도를 높이고 시간이나 비용들을 아끼면서 고객사들로부터 하여금 어떤 수요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관전 포인트로 갖고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기대를 거는 부분이 이런 경쟁력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반도체 그리고 연준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